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 2차 일반경찰 시험 치르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해설 강의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첫 화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총평이 나와 있는데 그 앞면이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헌법총론 파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1번 문제인 헌정사 문제가 좀 어려웠죠. 이외에도 2번 문제나 4번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험생들이 좀 긴장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었고 이게 난이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평소에 조금 어렵게 연습을 해놔야, 그러니까 막 지엽적인 문제를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문장을 변형시켜서 출제된 내용들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은 조금 문장이 좀 긴 문장들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 태도를 길러야지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와도 실전 시험에서 덜 긴장하면서 풀 수가 있어요. 실제 시험 전에 연습할 때 쉬운 문제들만 풀게 되면은 실제 시험에서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습은 조금 더 어렵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 장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평이했죠. 그래서 모르는 지문들이나 아니면 아주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지문들이 뒷장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답을 고르기에는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을 위해서 이제 출제자분들이 문제를 어렵게 내기도 하는데 그 이외의 답을 고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무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컷은 헌법 이외에 경찰학과 형사법을 어느 정도는 잘 봤다는 전제로 4개 정도 틀리면은 남자 평균은 괜찮을 것 같고요. 여경은 2개 정도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굳이 상중하로 따진다면은 중 정도 되겠네요. 네,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다. 첫 번째 장 빼고. 네, 그럼 1번 문제부터 해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데 사실 1번 지문과 4번 지문은 우리가 기출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2번 아니면 3번에서 찍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초 규정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2번 지문과 3번 지문은 최초 규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처음으로 규정됐다 이런 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경제 질서의 원칙에 대해서 개인과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이거 자유시장 경제 질서 처음으로 들어온 거 제2차 개정헌법 아니냐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게 2차 개정헌법 이후에는 계속 자유시장 경제질서가 규정이 돼 있겠죠. 그래서 5차 개정헌법도 이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번 지문을 보시면 어디에도 최초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질서. 1번은 오히려 통제경제질서에 가깝죠. 여러 사람의 경제상 자유는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통제경제. 그리고 4번은 이런 식으로 이런 경제질서의 조문이 헌법 조문에 들어있다. 그럼 이제 3번은 솔직히 수험생이 알고 풀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농지의 소작제도가 금지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거 지금 최초 규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농지의 소작제도에 관해서 헌법에서 직접 규정했냐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근데 직접 금지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바 이런 식으로 법률에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차 개정헌법의 조문을 보면은 헌법에서 직접 금지를 한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근데 3번 지문을 보면 어디에도 최초 규정했다 이런 말이 없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변별력을 위해서 틀리게 내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은 요거는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데 문장이 조금 길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 전문은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은 일제항관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다. 그러면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공허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응분의 예우를 할 출제 포인트죠. 응분의 예우를 할 헌법적 의무를 진다. 맞는 질문이죠.
그럼 2번 질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조선인을 보호해줄 조국이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왜냐면 일제강점기 때는.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줄지는 결국 입법자가 정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때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의 영역에 속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을 보시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 저는 이제 합헌 판례를 키워드로 설명하는 경향이 한 번씩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그래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유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적이 안타깝게도 없어진 유족들이나 본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데도 이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해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4번인데 여러분들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판례 보이죠? 그래서 이 태평양 전쟁 전후 국내 강제 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합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해도 돼서 안 한 거예요? 기억났죠? 안 해도 돼서 안 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해야 될 헌법상 의무가 인정된다? 아니죠. 국외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만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지원을 안 해준다. 헌법 위반이 된다. 틀렸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생각보다는 정답률이 떨어졌을 수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들어요. 네. 왜냐면 1번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3번의 1번은 항상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외 선거인은 어떤 분들이죠? 국내에 주소도 없고 거소도 없는 분들이죠. 하지만 국민투표권은 줘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왜냐면은 제외선거인이 우리나라에서 국내 주소도 없고 국내 거소도 없지만 국민이라는 건 맞기 때문에 국민투표권은 줘야 된다. 그럼 국민투표권자에는 제외선거인이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판례를 바꿔서 낸 건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 영유아 법상 보육료 수당 이걸 배웠던 것 같아요. 이거를 누구한테 안 준 게 위헌성 있다?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준 게 위헌성 있다. 그래서 뭐 너무 날로 먹으면 영유아 위헌 이런 식으로도 배웠고 그거 아니다. 재외국민에게는 보육료나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자는 게 위헌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자 향후 생활의 근거가 대한민국인지 외국인인지 여부를 외국인지 불문하고 지급돼야 되는 것이니까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재외 국민에게 지원을 안 해주면은 위헌성이 있다라는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그래서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인데 재외동포 기본법상 갑자기 헌법에서 이런 거 안 나왔는데 갑자기 나온지만 당황했어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4번인데 이 영사조력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 같은 걸 해외로 가요. 근데 거기서 뭐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우리나라 영사관이 도와주는 어떤 조력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국민이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그것을 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외국에서 나가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 그 초과해서 조력을 제공받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받는 도움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는 어렵죠. 그래서 요거 4번인데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말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인데 1번 지문은 여러분들 어디까지는 맞죠?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등은 성질상 인간의 권리다. 맞죠? 위 기본권들에 대해서는 기본권 근로자들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이 됩니다. 맞죠?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애초에 기본권이 아니죠. 그래서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틀렸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쨌든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기출이었고, 2번이 어렵죠. 어렵나? 어렵죠. 근로의 거리가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결론을 뜨자면 이거는 외국인에게 인정을 안 하고 이거는 외국인에게 인정을 하죠. 근데 이것만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요거는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입니다.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하얀색으로.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입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세요. 후자가 뭐죠? 후자?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죠.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에 이 주황색 꺽쇠 부분과 하얀색 꺽쇠 부분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니까 일할 환경에 대한 범위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옳게 고치려면은 얘를 이렇게 날리던가 해야 돼요. 이렇게. 얘는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만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앞에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을 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겠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3번이 여러분들 맞는 지문이죠. 왜냐면은 그 외국인이 평등권의 주체가 되냐. 근데 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되지만, 참정권 이런 것들은 성질상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아는 판례예요. 그 단어가 안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중국 국적 동포인 청구인들이 뭐를 주장했냐면은, 야,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때 왜 중국 국적 동포는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느냐. 그래서 사증 발급 시 중국 국적 동포에게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게 합헌이다, 이런 결론을 아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참정권이라든지 아니면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국가배상 청구권이나 아니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랑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상관이 없다면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중국 국적 동포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증 발급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판례를 몰라도 이게 상호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질상의 제한이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평등권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4번을 찍었다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급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위헌 판례입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관의 상한을 마련하자는 게 분명히 위헌 판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 판례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에 위배된 판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돼서 위헌인데, 이거 보세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적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되니까 목적의 정당성부터 위배됐다는 판례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판례가 목적의 정당성이 위배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4번은 낚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헤매다가 결국 이제 4번을 찍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좀 아쉽죠. 그래서 그 동형보유사 같은 것을 조금 어렵게 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막 중간에 부분을 조금 변형시켜서 출제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2번 지문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4번 지문처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문제풀이는 좀 어렵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에서 느낀 그 공포감, 아니면 이제 좀 어려움이 너무 아직 잔상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번까지 좀 영향을 미쳐서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틀리는 거 여기까지만 틀려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에 1번은 합헌 판례, 최신 판례에서 배웠죠.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는 우리가 스토커 이런 피해자 보호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통신이라 아니면 찾아가는 것들은 금지를 시키는데 피해자한테 그 우편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편지를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제 손편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편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봉투에 쌓여있기 때문에 스토커가 보낸 편지라면 기분이 나쁘면 바로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됐지만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틀렸어요. 여러분들 2번이 너무 답 아닌가? 왜냐면 우리 이거 경찰 시험 기출이기 때문이죠. 자, 산업재해보상법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예요.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할 때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 그러면 제 설명이 막 기억이 나요. 어떤 외국에서 가장 되시는 아버님이 우리나라의 이제 회사에 돈 벌려고 취업을 했어. 근데 그 해외 파견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돌아가셔 버렸어. 막 건물 짓다가 산재 피해가 생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산재 보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유족에게. 근데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거고 외국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그 가장분만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우리나라 파견됐기 때문에 그 가족분들은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 안 줘? 그건 너무 지나쳐서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났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원칙 위반이 된다라고 빨리 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2번이 답이에요. 그래도 나머지 문제들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 많이 봤죠? 우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이제 국립묘지에 묻혀 있죠? 근데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재혼하게 되면 같이 합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배우자가 재혼했을 때는 우리가 합장을 못 시켜준다. 합헌 판례에 쉽게 배웠어요. 4번인데 여러분도 우리가 요거는 또 최신 판례인데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위험이 따라 있는 직업들이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크니까 산업재해 보상을 안 해주는 건 좋고 산업재해 보상을 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을 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은 조금 위험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뭐 봉급을 많이 받거나 수당을 많이 받는 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칠 위험이 높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의 대상자는 너네들도 보험료를 조금 내야 되겠다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골랐었고요.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백간주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원고가 피고한테 돈 갚아라고 소송을 청구해요. 그러면은 소송이 걸렸으면은 일정한 장소와 그 다음에 시간에 법원에 나와야 되겠죠? 근데 피고가 나오지 않은 거야. 그러면은 쥐지친 걸로 봐요. 그래서 자백간주하면은 원고가 승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피고가 패소가 됐을 때 자, 원고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하지만 피고가 연락이 안 닿거나 질병 등으로 못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2심이나 3심은 할 수 있도록 항소 대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야, 자백간주면은 피고가 나오지도 않은 건데 그냥 소송 끝내는 거 아니냐, 왜 2심, 3심 할 수 있게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를 안 했냐라고 하는 판례인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는 1심에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2심과 3심에서 다퉈보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소의 기회를 줘야 된다. 2번 체계 정당성에 올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형 규범 간의 규정의 내용이나 규정 또는 규범의 근거가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에 요청되어 있는 것이고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된 잡았죠. 그다음에 3번인데 요런 거 이거 이제 최신 판례에서 배웠죠. 향정신성 의약품 소지할 때 조금 강력하게 처벌하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최신 판례 시간에서 배웠고요. 4번은 체계 정당성의 원칙이 위배됐다 했을 때 곧바로 위헌이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일정한 다른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해야지 위헌이 된다는 것들은 많이 봤던 지문이에요. 이제 점점 쉬워지고 있죠. 1번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쉽게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받은 거, 쓴 거,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거나 허위 보고하면은 처벌하죠. 요게 여러분들 어떤 논리였죠? 요거 진술거부권이
진술에 해당하죠. 왜냐면은 보고나 기재는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진술이죠.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제한을 하지만 요거 허위 보고나 허위 기재를 처벌하지 않으면 정치 자금을 막 받고 막 써버리겠죠. 그래서 영수증 처리도 안 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쓰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제한은 하지만 처벌하는 게 침해는 아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 아프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민한 만큼 답은 쉽게 골라낼 수 있었던 것이다. 2번은 합헌 판례이기도 하고요. 진술거부권이 제한이 안 되는 게, 자, 여러분들 진술거부권이 제한하려면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야지 진술거부권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명의신탁이 뭐죠? 그 땅 주인과 그 다음에 실제 등기부상의 이름이 다른 거죠. 이름을 빌려준 거죠. 걸렸어. 그러면 뭘로 본다고? 증여한 걸로 본다고. 그럼 세금 내야 되잖아. 세금의 문제이지 형사법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불이익을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가 없고 애초에 합헌 판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기출에서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 석유 같은 거 아니면은 대체유류를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건데, 요거는 처벌이 주목적이 아니라 결국 너 대체 연료, 석유, 휘발유, 가짜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조금 뭐라 될까, 제조된 휘발유 이런 식으로 제조했을 때 너 그만큼 세금을 뿌려 먹었을 거 아니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거니까 형사상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을 강요한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이 제한조차 안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4번 지문은 여러분들 보세요. 그 진술 내용이 형사 책임과 관련된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제 2번, 3번, 4번은 연결되어 있는 지문이고 1번 지문도 그거는 이제 형사상의 불이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되지만 제한은 되지만 침해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던 내용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인데 여러분들 이것도 최신 판례에서 배웠죠? 우리 운송사업자, 화물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이죠. 무조건 강제 가입하는 거 합헌이죠. 그래서 이거랑 여러분들 비슷하게 본 게 뭐였어요? 안마사도, 안사마는 죄송합니다. 안마사도 협회 강제 가입하는 거 합헌이다 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공부했던 판례죠. 쉬웠습니다. 그래서 결사유자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1번이 바로 답이다. 그래서 좀 뒷장부터는 괜찮아지죠. 지역 농협 이사선거의 경우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건 맞는데 뭐까지 금지하는 게 1번이다?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많이 봤던 판례이다. 3번에 결사의 자유는 단체 활동의 자유도 포함이 되는데 단체 활동의 자유는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포함이 된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넘어가. 4번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저랑 공부했죠? 그 월남전, 베트남 월남전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엽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고엽제가 바로 월남전 과정에서 받은 그 농약 같은 피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복가입 금지는 합헌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와 월남전 참조에는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다 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구인들의 결사유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 결국 침해라고 물어보고 있죠.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죠. 전면적으로 제한한다. 9번에 1번. 여러분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계시고 그러면 이제 국가에 대해서 돈 받을 수 있죠. 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 임차인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고 조금 연고지 없는 데나 아니면 집이랑 멀어가지고 원룸 같은 거 계약할 때 그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면책제외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면책제외 채권이란 어떠한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보호되는 채권이 됩니다.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기초생활수급자의 돈이나 소액 임차인의 돈은 왠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가난하신 분들이 돈을 막 빌린 다음에 나 파산해버릴 거야 이라는 식으로 악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 빌려준 채권자들은 붕 떠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치료비 이런 게 아니면은 면책제외제권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받는 몇십만 원 돈도 그다음에 소액 임차인이 가지는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돈도 자기가 돈을 안 갚았으면은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채권자한테 줘야 돼요.
면책제외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합헌입니다. 그래서 침해하지 않고요. 2번은 제가 여러분들 정말 많이 강조했던 판례죠.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을 했는데 원래 받던 연금이 한 100만 원 돼요. 근데 그 지방의회의 수당이 되게 작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 30만 원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아니 30만 원을 수당으로 받고 70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해가지고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게 맞는데, 너 30만 원 돈 들어오고 있으니까 100만 원의 지급 정지를 전부 해버리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2번을 골라서 풀 수가 있던 지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맞는 지문일 텐데 어디를 찍거든요. 3번도 여러분들 저랑 공부했죠. 건물을 신축했어.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팔아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건축허가 받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잘해주냐면 저 거기서 좀 오랫동안 살 거예요. 제가 집 지어가지고 20년, 30년 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5년 이내에 팔고 나갔다? 그럼 이제 투기로 보는 거야, 거의. 투기로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너 세금 많이 내라 이거지. 그래서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가산세를 붙입니다.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딱 내야 돼요. 그래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세금을 낼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간을 넘기면은 어쩔 수 없이 가산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합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소송법에서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그러니까 1심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우리가 청구 취지나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주장한 원인을 함부로 바꾸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도 행정법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저한테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공익사업에 있어서 수용할 때 이의 신청을 하려면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3번에 신주 발행이 여러분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회사가 100개 주식이 있고 개당 100원이에요. 그러면은 총 이 회사의 자산 가치는 10,000원이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회사가 잘 돼가지고 신주를 100주 더 발행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똑같이 100원이라고 치면은 이 회사의 총 자산 가치는 2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신주 발행인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주 발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본인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주식시장에서 막 거래되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너 신주 발행을 무효 확인하는 소송을 하고 싶으면 6개월 이내로만 해라 라는 판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은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 4번이 너무 답이잖아요. 그렇죠? 별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확정이 되었다. 요거 우리 경찰 시험에서 나왔죠. 어쨌든 법원에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어요. 근데 별건이니까 열람 등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어떤 뉘앙스였죠? 법원이 열람도 허용하고 등사도 허용했으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거부하면 바로 위헌이 된다 그랬죠? 뭐라는 이유도 상관없다? 그거 별건입니다. 별건으로 공소된 사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판례니까 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추심 판례로 깔아놨지만 답은 쉬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번, 1번도 선생님이랑 많이 봤죠?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전남편 친일상대로 추정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례죠. 그래서 바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인데, 계모자 사이의 법정 혈족 관계를 소멸시켰다. 옛날에는 아빠가 새엄마를 데려오셔도 가족같이 진짜 핏줄을 이은 가족처럼 취급했는데, 이제는 남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다 배웠던 판례예요. 그 다음에 뭐 11번에 3번은 그냥 읽으면 돼요.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데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될 국가의 과제가 있고 소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함부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죠. 4번도 선생님이랑 배웠던 세 가지 판례가 기억이 나죠.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사람별이 아니라 세대별로 합산한다. 이 세 가지 판례가 기억이 나요.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 요것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었다. 그 다음에 1세대 결혼을 하면 이제 세대가 이루어지죠. 3주택 이상이 되면은 중과세. 그리고 이번 지문에서 함께 여러분들 밑줄 쳤던 이 판례들은 세 가지 다 공통점이 뭐였어요?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다. 그러면 이제 1번 위헌 판례이기도 하고 2번 이게 그냥 평등원칙에서 자의금지 원칙이다 아니면 엄격한 비례원칙이다.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했죠. 그래서 4번이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전에 공부했던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1번은 동용보육과세 등에서 최근 했죠. 기억나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의 이제 개인에게 대사관으로 쓴다고 건물을 빌려. 근데 건물을 빌렸으니까 월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월세를 안 내, 배째래. 그런데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때문에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해서 돈 내놓으라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요거는 국가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될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기억났죠? 그래서 청구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 이임도 인정되지 않고 헌법에 해석을 했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입법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훈이 뭐라 그랬어요? 줄만한 애들한테 건물 빌려줘야 된다. 함부로 건물 빌려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인데 여러분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죠. 그러면은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다. 그러면 입법 부작위, 법을 안 만들었거나 불완전한 입법을 했을 때 입법자의 보호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안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명백하게 위반이 되었을 때만 위헌성을 따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을 안 만들었다 해가지고 다 위헌성이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었을 때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안 만들어도 돼서 안 만든 거는 위헌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고요. 3번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잘 나가다가 확 틀렸네요. 잘 봐요. 사인인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는 사인이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때 국가가 보호하는 것인데 국가가 직접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요거는 과잉금지 원칙 문제이지 기본권 보호무인 과소보호금지 원칙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설명이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럼 4번이 답인데 이것도 선생님이랑 봤어요. 동물 장묘비 여러분들 뭐예요? 요즘에는 반려동물들 우리가 잘 화장시켜준다 그런 것들인데 요거는 지역적인 제한 사유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역적인 제한 사유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다 그랬죠. 이건 경찰관부 이런 데서도 나왔기 때문에 다 아는 문제일 거예요. 4번이 답이다 그래서. 1번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요? 면회실에서 변호인과 접견을 하는데 변호인과 접견할 때 이거 수사관이 참여해서 내용을 듣거나 기록하면 위헌이라 그랬죠. 누구랑 접견했을 때 녹음 기록하는 건 합헌이었어? 변호인 아닌 사람 기억났어요. 그 다음에 2번인데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후방 착석 요구행위 보이죠? 그래서 검찰 수사관인 피청구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죠. 요거 여러분들 뭐예요? 목적의 정당성부터 위배되는 판례죠. 근데 봐봐,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네. 틀렸죠.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위배되는 판례, 수단의 적합성 위배되는 판례를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아마 30개, 40개가 넘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주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면은 얼마든지 답을 고를 수 있는 강의와 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다. 3번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이 문제가 되네요. 자유로운 접견은
만나게 해줬다면 함부로 간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뭘로도 제한할 수 없다.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호인 선임권도 여러분들 변호인의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변호인 없이 형사 절차를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요거는 절대 제한조차 하면은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다. 다음에 4번인데 여러분들 6월 6일 기억나요?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 공휴일인데 우리가 접견을 거부한 것은 이런 거는 거부할 수 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현충일 새벽 3시에 접견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게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였습니다. 자, 요게 14번 문제예요.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 판례는 늘 기억나죠. 1인당 수용 면적이 너무 짧다. 그래서 원래 한 6명 들어가야 되는 방인데 막 12명 꾸겨 넣었다. 그거는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지나치게 협소한 판례. 이게 과밀 수용행위 판례죠. 기억났죠?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니은번인데 여러분들 요거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큰 범죄자도 아닌데 요거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일반적 인격권을 잘 봐. 제한을 하지. 제한이 되고 뭐까지 돼? 침해까지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추가적으로 알아야 게 이거 목적의 정당성부터 위배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침해가 된다는 것은 제한이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고 침해까지 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참 안 넘어가네. 태아의 성별 정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태아의 성별에 대해서 이를 고지를 금지하는 게 위헌이긴 한데 아빠가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이죠. 그럼 가족이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해가지고 우리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알고 싶다. 이것도 기본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빠는 가족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인격권으로 나오잖아. 근데 그거를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지. 그리고 침해까지 되죠. 그 다음에 리을번은 배아가 여러분들 뭐예요? 어머니 배 자궁에 착상하기 이전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상태인데 그럼 정자 제공자와 난자 제공자가 뭐를 가진다? 배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아 생성자에 대한 결정권도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나온다. 그래서 3번 디귿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좀 틀어서 냈을 뿐이에요. 야, 가족이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아빠도 가족이니까 알고 싶으면 알 수 있지. 근데 알 권리가 아니고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아이의 기본권이 침해가 될 여지가 없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맞죠? 그 다음에 15번은 좀 쉽게 나왔어요. 그렇죠? 신앙의 자유는 절대 법률로서도 침해할 수 없지만 행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 2번인데 요거 늘 많이 나오는 판례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회자가 양로시설을 설치할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왜냐면 여러분들 양로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다 보면은 뭐 식사 제공이라든지 아니면은 휴게시설이 제공이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건 관련해가지고 조금 뭐 식중독에 걸리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밥이 제공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고를 해야 돼.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런 말 기억나요? 막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가지고 신고 안 하고 봉사하고 싶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제한은 될 수 있겠지만 뭐는 아니다. 침해는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인데 이것도 합헌 판례죠. 그 구치소 내 미결 수용자가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사주의 일에 그 다음에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수할 수밖에 없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미결 수용자와 수용자 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주교, 기독교, 종교, 불교마다 따로 해야 되고 성별도 나눠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기 때문에 순서가 자꾸 돌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종교행사 공간이 한 개뿐이다. 이 단어가 제일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행사를 다 모여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종교가 다르면은 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주의 일회 정도 하는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런 판례들 다 우리가 나왔던 판례들이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종교단체가 종교적 행사를 위해 납골시설 설치하고 싶은데 요거 금지하니까 종교행사의 자유가 제한은 된다. 근데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에서는 못하죠. 요거 종교행사의 자유가 제한은 되지만 뭔 아니다? 침해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다 공부를 했었죠.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1번은 뭐 너무 쉽죠? 주민등록증 만들 때 10손가락 지문 찍어야 되죠? 합헌이다. 맞고. 이것도 여러분들 쉬운 문제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수권장.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그 코로나 한창 창궐 했을 때 뭐 53번 감염자가 여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그런 거 뉴스나 신문에서 막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 그런 거에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3번인데 여러분들 3번과 4번은 딱 봐도 비교되는 판례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강의 막 해가지고 강조한 거 기억나죠? 직계혈족이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 청구하는 게 위헌이려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죠. 근데 3번 지문은 그런 말이 없어. 그런 말이 없으면은 가족이 대신 직계혈족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기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런 가족폭력 문제가 없다면은 대신 떼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계시면은 부인 되시는 분이 대신 떼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정보주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 위험 없이도 우리가 가족관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거는 3번과 4번이 다른 판례죠. 그래서 비교되는 판례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했을 때 4번 판례처럼 위헌 나오면은 위헌 느낌이 있으려면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줘야 된다. 근데 3번은 가족끼리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는 얼마든지 교부 청구할 수 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해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다음 17번이 여러분들 수형 문제라고 하고 조금 어려웠나 싶었는데 왜냐면 이제 2개 골라야 되니까 쉬웠습니다. 최신 판례에서 배웠죠. 우리가 식품 할 때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이 있대. 그러니까 먹는 게 질병에 요즘에 이런 거 많죠. 이거 마시기만 하면은 비만에 도움이 된다. 이거 마시기만 하면 뭐 디톡스 이런 거 된다.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트에 좋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식품에다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게 합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명확성 원칙 위배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명확성 원칙 위배 판례 두 문자와 관련해서도 풀 수가 있었던 판례예요. 니은번인데 여러분들 요거 저랑 공부했죠. 안경사 면허는 자연인만 안경업소 개설할 수 있다. 이거 비교 판례 여러분들 뭐였죠? 약국은 개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인 판례랑 비교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저랑 배웠던 최신 판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인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임원으로 있대. 그럼 여러분들 소비자들이나 아니면은 거래인들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인데 그 사람 잘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굳이 데리고 있겠다? 그럼 중개법인의 등록을 취소시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개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지 않으려면은 그 사고침 그 법인의 임원을 자르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인데 요거 지방자치단체장이랑 같이 공부했죠. 농협축협조합장이 금고 이상형의 선고라는 이유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은 직업의 자유 침해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프로세스로 금고 이상형에 선고했을 때 확정되지 않았을 때 권한대행은 공무담임권 침해하는 판례 같은 판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미음번에 여러분들도 저랑 배웠네요. 최신 판례 시간에서도 배웠는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받았다? 처벌을 받았어? 근데 무조건 취소하게 하면 위헌성이 있으니까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두 지문이 틀려가지고 2개이다. 근데 이런 게 개수형 문제로 나왔어도 1차 시험과는 달리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장에서 좀 벌어놨으면 괜찮지만 앞장에서 좀 여러분들이 무너져가지고 문제를 틀렸으면 뒷부분에서는 충분히 멘탈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틀렸어도 속상하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 18번인데 모욕죄 판례네요. 모욕죄. 여러분들 형법상 모욕죄 위헌인 적 있어요? 없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너무 쉽다. 그 다음에 이거는 최신 판례죠. 우리 군인 장교들은 집단으로 서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헌이다. 그 다음에 3번이 너무 쉽네. 선거운동의 자유도 뭐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가 된다. 3번이 너무 답이네요. 이런 거 정답률이 낮았어요. 매우.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 지문은 요즘에 은근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누구 광고해주지 말라, 뭐 대기업 광고해주지 말라 이런 표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광고물 표시와 관련해서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대한 광고는 허용하는데 타인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문제가 잘못되어 있네요. 요거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맞아요. 네. 아무튼 연결해가지고 19번 사회보장 수급권. 여러분들 요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나 재해예방 등과 같은 적극적 급부 청구권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냥 조금 과도한 예시인 것 같은데 나 재해를 당할 것 같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류가 곧 멸망할 것 같다. 소행성 충돌로 인류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국가가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미리 급부 청구권을 만들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있는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이런 거는 청구할 수 있는데 나 앞으로 대머리가 될 것 같으니까 대머리 치료제와 관련된 급부 청구권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연금을 주려면 재직기간이 중요하잖아. 근데 어떤 공무원이 재직했다가 퇴직했다가 다시 공무원으로 돼가지고 다시 공무원이 됐을 때 재직기간 합산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일정한 제한을 둬야 되겠죠. 이것은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은 여러분들 뭐예요? 기억났어요? 퇴직연금은 월마다 쫌쫌따리씩 주는 돈이지만 명예퇴직은 목돈을 한꺼번에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장기근속 교원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교원이 조기퇴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특별 장려금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해가지고 받게 되는 퇴직연금과는 다른 성격이 있다. 공부가 기억이 났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 65세 판례가 2개가 있는데 우리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죠. 65세 판례 중에 위헌인 판례는 뭐였어요? 그 나이를 기준으로 장애 등급 신청을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인 판례가 있었죠. 그래서 저랑 같이 비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20번. 노동조합이 있어요.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에는 협상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포함이 돼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강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하는 조항이 유니언샵 조항인데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강제 수단에 하나 해당하죠. 유니언샵 규정은 합헌이죠. 그럼 4번이 너무 답인가? 그러네. 여러분들 우리가 복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라는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도 배웠어요? 단일화시킨다 배웠죠. 그래서 A노조 있고 B노조 있고 C노조가 X라는 사장님이랑 따로 교섭하면은 여기 노조 원수가 많으면은 되게 잘해주고 여기 노조 원수가 적으면은 되게 무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로 단일화 시켜가지고 협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시험에서 많이 봤던 판례죠. 그래서 단일화 제도라고 공부해도 되고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했을 때 교섭대표 노동조합 해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20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일단 2차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항상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재도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새롭게 유입되는 분들은 제 이 해설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정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2025년도 2차 일반경찰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커리큘럼 같은 것은 저희 카페나 아니면 위비스 경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은 공부하실 수가, 익히실 수가 있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위비스 경찰학원이나 아니면은 제 헌법도약 카페에 가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